지금 125페이지가 맞죠? 124페이지. 124페이지부터 조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행정은 크게 재무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것 봤어요? 개관.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이런 것들 봤고, 예산 이론. 그래서 점증주의적 예산 이론. 그 다음, 합리주의적, 총체주의적 예산 이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봤죠? 그 다음, 예산 과정이라는 걸 봤는데, 예산 과정은 편성하고, 그 다음 심의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집행하고, 결산하는 거. 결산은 일단 초기에 제일 처음 결산은 누구예요? 쓴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 국토관 이런 데서 다 일단 결산을 자기들 쓴 것을 결산해주고 그걸 어디에 보고하면 기재부 장관에게 주면 기재부 장관은 이제 전체 다 모아서 국가에서 쓴 걸 전체 모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감사원에. 그렇죠? 그러면 감사원 쭉 그 결산을 뭐 하겠어? 결산에 대해 심사를 좀 해보겠죠. 그래서 그 심사가 끝나면 결산 검사 보고서를 어디로 제출해요? 다시 기재부 장관에게 주면 기재부 장관은 그걸 어디에다가? 의회에다가 보낸다. 국회에 보낸다. 이게 결산제도이다. 근데 결산하기 전에 125페이지면 정부가 결산 과정 쭉 보면 회계연도 말에서 1월 15일까지 출납정리하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2021년 거다 그러면 2022년 이제 여기서 다 12월 말일까지 다 끝나면 그때부터 뭐 시작하겠어? 결산은 시작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이제 결산하다 보면 그건 쭉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거기 절차로 나와 있고 결산하다 보면 남은 돈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은 자 우리가 조세 수입이 있는데 이걸 다 지출해서 원래는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지출해야 되는데 조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겠어. 확정적이게 아니라 예정할 수밖에 없겠죠. 쓰는 것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고 남은 돈을 뭐라 그런다? 세계잉여금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란 1년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있는 것처럼 한번 지난주 거 자료로 조금 볼까요? 세계잉여금 이거는 안 나왔나?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 선생님 10페이지 조금 볼까요? 세계잉여금에서 여기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로만 시험에 나온 것으로만 줄였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그 정도로만 줄여서 보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것만 보면 되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줄여서 시험에 나올 것만 줄여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본에서 보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의부터 보면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수입하고 지출해서 남은 돈이다. 자, 그럼 지출이 더 많을 때도 있겠죠. 부의 세계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은 플러스의 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다수입 또는 과소지출 등으로 발생하고 세계잉여금 사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단 국회의 동의사항은 아니다. 이런 걸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핵심 사항만 그거 뽑아놨어요. 세계잉여금 사용은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지방교부세에 정산에 쓴다. 그렇죠? 돈이 나왔을 때, 자, 5조가 나왔어. 5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 써? 지방교부세. 정산할 때. 그렇죠? 두 번째는 공적자금. 우리가 공적자금을 빌리잖아. 그걸 상환하는 데 쓰고. 세 번째는 국채. 국채도 역시 빌리는 거죠.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우리가 원리금 갚아줘야 되겠잖아. 우리가 이자는 물론 매년 갚지만 돈 남았으니까 원리금도 좀 갚으면 좋겠죠? 원금도. 그 다음 추가 경전에 사는 편성에 쓴다. 네 번째는 제일 먼저 어디에 쓴다고? 그렇죠. 거기 있는 어디에 쓴다? 지방교부세. 그래서 쌤 표 하나만 흥미있는 거 한번 볼까요?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128페이지 보면 2019년도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619억 남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썼어? 지방교부세 쓰고 나니까 619억 쓰고 나니까 없죠. 다른 데 쓸 수 없죠. 쓰지 않았단 말이야. 2018년도는 좀 남으니까 어디에 쓰고? 지방교부세에도 쓰고, 국가기금 출연한 거, 채무를 상환한 거, 국가채무 상환하는 데 쓰고, 추경한 데도 썼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해는 됐어요? 순서를. 그래서 보통 그 순서를 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뭐 하려고? 청킹할 때 외우려고 거기, 뭡니까? 지공체주, 이렇게, 지공체축, 그쵸? 이게 검디 굵은색으로 해놨습니다. 밑줄 쳐서 굵은색으로. 제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어떤 거, 이렇게 정리하고, 청킹할 때 암기할 거.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세계잉여금. 이 정도만. 전부 다 그 책엔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거기 보니까 결산 보고서. 이제 결산했으면 보고서 아까 낸다고 그랬죠? 결산 보고서는 옛날에는 어떤 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성과 보고서, 재무 보고서를 했다면, 자, 현재는 뭐 한다? 결산의 개요까지 돼야 돼. 그 다음, 세입세출 결산하는 거. 이건 옛날 거 있었던 거죠. 기금은, 수입세출 결산해 놓고. 자, 그 다음, 국가 재무제표를 내야 돼. 국가 재무제표. 거기는, 자, 뭡니까? 재정 상태표. 재정 상태표는 그 시점에, 지금 시점에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상태를 나타낸 거. 재정 운영표는 한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다음, 순자산 변동표. 자산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다음, 성과 보고서. 그래서, 쌤 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건 알아두신 바. 그래서 거기 국가 재무제표 보니까 재정 상태표가 있죠. 그 다음 재정 운용표가 있죠. 그 다음 순자산 변동표.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작성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재정 상태표는 그 기간입니다. 상태니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를 뭐라고 그랬어?
현재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기업으로 치자면 대차, 대조표에 해당된다. 그다음 밑에 보면 재정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유량지표고, 아까 재정상태표는 저율량지표고, 그다음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감사 회계 이 현금 뭡니까 현금지위랑 놔두고 감사 한번 볼까요? 129. 자 감사의 개관, 감사의 기능, 당연히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감사원에서 하니까 감사원법에 따라서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감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회계감사와 직무감사. 지금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감사?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직무감사라고 있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잘했는지 어쨌는지 감찰한 걸 우리가 직무감사. 아까 이게 예산들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이런 회계감사하겠죠. 그래서 이런 감사의 이런 기능은 뭐냐? 통제하잖아. 그렇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사가 있으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죠. 그다음 뭐에 이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기획하는 기능까지도 하죠. 그래서 회계감사의 유형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거기 내부감사 하면 한 번만 읽어봐요. 내부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 내부, 일단 환경부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외부감사는 거기 있는 것처럼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외부의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감사원이 하는 거. 그 다음 사전검사와 무슨 검사가 있다? 사후검사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5번 같이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각 부서로부터 지출에 앞서 관련서를 송부받아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하고 있는데 6번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검사는 사업 등이 중대하거나 잘못된 경우 치유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감사인을 상습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 중 수시로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그다음 서면감사, 실질감사. 이건 뭐 실질감사, 서면감사는 서류로 하는 거고 실질감사 실제 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이 감사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회계감사. 회계검사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 보면 회계검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냐면 회계검사. 옛날에는 주로 정전에는 어떤 거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에 치중했다면 요즘은 성과에 치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132페이지 이런 말이 있죠. 새로운 회계검사 흐름 보면 회계검사 기준을 보면 정지하는 합법성 위주의 검사에서 최근에는 뭘로 바꿔졌다?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이라는 세 요소가 추가되었고 특히 경제성은 투입 측면,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 측면,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측면이죠. 그 다음 업무감사와 정책감사. 옛날에는 회계검사가
주였는데 업무와 정책감사도 요즘은 회계감사하면서 업무감사하고 정책감사도 추가돼서 한다. 관리 책임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지도적 기능과 피드백, 활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그 비교 표면 좀 봅시다. 옛날에는 합법성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경제, 능률, 효과, 그쵸? 옛날에는 회계감사만 했는데 업무감사, 정책감사까지 추가되어 있고, 옛날에는 회계 책임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요즘 관리 책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 옛날에는 적발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도하고 피드백하는 데 주로 기능을 둔다. 이게 새로운 회계감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과감사.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감사는 성과감사다. 그래서 전통적 감사에 비교해서 성과감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효율성, 효과성, 조금 더 나누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크게 대별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효율성, 효과성. 당연히 효율성 뭡니까? 투입분의 산출을 효율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효과성, 이건 효율성입니다. 또는 능률성으로 표현합니다. 효과성은 달다시피 목표 달성도, 그렇죠? 효과성. 자, 원래 경제성까지 말하면 경제성은 투입 측면에서만 얼마나 적게 들여서 투입했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크게 보면 효율성 속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크게는 효율성과 효과성 감사로 나눠지고, 거기 효율성 감사, 효과성 감사가 있는데 그 표 한번 봅시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효율성 감사와 효과성 감사 비교. 그래서 효율성 감사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이고 성과를 높이고, 이게 회계 효율성 감사의 목적이라면, 효과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감사의 초점 이거 보면, 자, 감사의 거의 분석의 단위에서 효율성 감사는 조직의 기능 혹은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효과성은 정책 혹은 사업이고, 감사 범위에서 효율성은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본다면, 이 효과는 사업 설계와 사업 운영 방식. 감사의 초점은 how, 어떻게 하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걸 본다면, 자, 효과성 what, 조직이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가, 그렇죠? 목적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 자, 조금 이따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회계 검사 기관, 우리나라 회계 검사 기관은 뭡니까? 감사원이죠. 감사원. 자, 감사원이 하는 감사는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란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회계 기록에 대한 제3자의 비판적 검증 활동이다. 답은 그 기능을 우리나라는 감사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런 회계검사기관의 유형은 뭐다? 위법부 소속형이 있고 행정부 소속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대통령 소속으로는 들어가 있죠. 독립기관은 하지만. 자, 그다음 단독제와 합의제. 우리나라는 어때? 감사원 여러 명이 같이 감사위원이 결정하는 합의제 성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의제고 행정부 소속형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우리나라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헌법기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헌법기관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연역이 좀 있고, 그다음 감사원의 지위에 봅시다. 요즘 논란이 많죠. 감사원.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요. 어쨌든 대통령 소속하에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 독립적 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 거기 나 한번 봐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이는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감사원장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감사의 독립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과 관련해서 좀 봅시다. 최근에 뭐 대통령을 뭐 서포트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대통령에 지원해주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큰 발언이죠. 이렇게 독립기관인데, 그다음 감사원의 조직에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나 한번 봐봐. 감사위원은 직접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임기는 몇 년? 4년.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서해 월북 사건 같은 것을 할 때 감사위원회를 안 거쳤다 이렇게 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년까지 가면 이 부분 시험이 나오겠죠. 자, 감사원의 기능, 거기 주기능하고 부기능이 있죠. 주기능은 세입 세출의 결산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회계감사하고 직무감찰하고, 그렇죠? 자, 거기 회계감사에서 중요한 건 봐봐. 어떤 기관을 회계하는가? 그럴 때 답은 봐봐요. 감사원의 회계감사 보면은 필요적 감사사항과 선택적 감사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적 감사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그쵸? 이것도 알아두시 바라고 선택적 감사사항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입니다. 자, 회계검사는 수익과 지출, 재산을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 선택적 감사, 회계감사할 때. 이번에 또 이제 직무감찰도 이번에 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직무권익위원회를 지금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당연히 행정부 기관이니까 감찰 대상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데 이제 어떤 겁니까? 여러 말들이 있죠. 여러 말들. 좀 넘어가고 그냥. 거기 직무감찰 봐봐요. 직무감찰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 봐봐요. 자, 국회 답은 다 직무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답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거나 군기밀, 작전상 지장이 있는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가 이번에 SI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군기밀에. 그런데 그럼 이 상황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좀 있겠죠. 어쨌든 직무감찰은 그 대상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거기 쌤파봐. 회계검사할 때는 기호안부터 해서 헌법상의 지위, 독립성,
대상 기간, 자, 감사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기 합니다. 회계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에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기관이라는 부분에서 하는 거고, 직무관찰은 아까 국회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게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헌법상 있지. 부기능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감사 결과를 뭐할 수 있다,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감사 결과, 쌤, 이거 하나만 알아봅시다. 이를테면 회계검사를 했다든가 세입세출에 의해서 감사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돈을 잘못 썼어.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A에 쓸 게 아니라 B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써버렸어. 이거 무효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미 썼는데 어떻게 무효를 해? 결산에서는 무효라는 게 없습니다. 뭘 할 수는 있겠어? 이 사람이 유법을 했다, 공무원이. 그럼 거기 그 사람들에게 뭘 청구할 수는 있겠어? 변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심각한 무엇에 따라서 유법까지 안 하더라도 직무를 게으리해서 한다 그러면 변상을 거기 있는 것처럼 변상 책임을 판정할 수 있겠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겠고, 시정 등의 요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 무효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쌤, 문제를 풉시다, 그냥.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을 따질 때, 자, 아까 수입 및 얼마나 들어왔는데, 조세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이거 얼마나 남았느냐가 세계잉여금인데, 기금은 안 따집니다. 뭐만 따진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관계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게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봐봐요. 조세 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서 우리가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이라면 빚을 낸 거잖아. 그렇죠? 빚을 내서 하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뭐가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런 관계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세가 항상 많이 걷죠. 그러면 만약 국채를 많이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 세계잉여금은 뭘로 될 수 있어? 플러스로 될 수 있어. 그래서 꼭 마이너스만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은 11조, 2018년도에는 13조, 2019년도는 2조 이렇게까지 늘었고, 그러니까 남았었고, 쓸 필요 없어요. 국채 발행 규모는 2017년도는 20조, 2018년도는 15조, 2019년도는 34조 이런 식으로 둘 다 플러스로 돼 있어. 그래서 부관계는 꼭 아닙니다. 서로 간에 국채 많이 발행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나온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관련이 없다. 답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계잉여금은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경의 편성. 자, 순서로 뭐가 있었어? 제일 먼저 배정. 지방 교부금 정산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 그래도 돈이 좀 나오면 우리가 아까 순서대로 했잖아. 순서대로. 그래도
그래도 돈이 좀 나오면 공적 자금 상환하는 데 쓴다 그랬죠. 그래도 돈이 나오면 국가가 채무, 이제 공적 자금이 아니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다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경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잘 모르더라도 추경에 모두 사용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순서는 나중에 청킹해서 외우면 돼요. 선생님, 이 날짜나 이런 것들은 청킹하면 금방 다 외워져. 금방. 그런데 자, 지금은 어떤 것들 이해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자,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었죠. 회계검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한국은행 임원, 준공무원. 그러니까 쌤 한국은행의 임원도 뭐 할 수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그와 행위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쌤 봐봐.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람이 억울해. 그럼 감사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결산에서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쌤, 아까 부당하다는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이미 돈 썼는데 그거 무효야. 그럼 부서?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결산에서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 결산, 특별위에서 결산. 자, 결산을 최종 승인하는 건 뭘까 우리가? 본회의가 열려서 최종 승인돼야 완전 승인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결산에서 결산을 회계연도 국가의 수익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결산은 잠정적 수치면 안 되죠. 결산은 이미 다 썼으니까 확정적 수치겠죠. 예산이 잠정적 수치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얼마나 거기 있을지를 모르잖아, 정확히.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 정도 쓸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짜지만 결산은 다 쓰고 난 뒤에 결산서를 작성하니까 확정적 수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결산에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맞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익과 지출 실적을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아까 이야기했었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었잖아, 제일 앞에.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 말도 안 되죠. 물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긴 한데 어디에서 최종 종결돼? 국회에서. 자, 국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종결되죠. 국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종결됩니다. 각 중앙건설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건설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해야 되고, 자, 16, 17, 18, 19번은 같은 문제인데, 효과성 성과 검사를 위한 질문. 효과적으로 썼느냐에 대한 질문을 쭉 모아봤을 때, 먼저 부처 간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하는가에 해당되니까 능률성 질문이죠. 다음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선택된 수단들을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했는가? 이런 건 다 효과성 검사죠. 자, 그 다음 20번은 다 아는 거.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은 당해년도에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에 제시. 맞죠?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안들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 배분 지출 편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더 강화됐습니다. 사실 강화됐으면 더 강화됐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재부에서는 총액을 준수한지, 국토부에 만약에 뭐 50조를 줬다 그러면 이 50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 국가 전략 준수, 지금 니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예산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 이거 틀렸어요. 이 우리나라 예산 과정은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 특별위원회 중심, 맞죠? 예산 심의가.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 집행의 시축, 맞죠? 그다음 예산 과정에서 단원제 예산 시는 양원제 예산 경우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는 어렵다. 양원제는 하원 갔다 상원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비용 많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단원제라 그런 비용 많이 줄일 수 있죠. 그 다음 25 예산 과정에서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중앙예산기관 결산하는 기간을 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연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예산 과정에서 상향식 예산 관리인 총액 배분 자율성 예산 제도는 전략적 자원 배분을 촉진한다. 여기서 하나 틀렸어요. 총액 배분 제도는 상향식이야, 하향식이야. 왜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국토부에 얼마, 보건복지부에 얼마 총액으로 주는 거야, 총액으로. 그러니까 하향식, 밑에서부터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나눠줬어, 나눠서. 그래서 하향식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28번은 이런 것도 나오네. 예산 과정 아까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돼야 되겠죠.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예산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총액 계산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고, 맞죠? 예산 과정에서 예산 제도 개선 등으로 전략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 뭔 말이냐면 예산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성과급. 예산 성과급은 어떤 겁니까? 자, 자기가 잘해서 예산을 전략했어.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해서 뭘 주는 거야? 성과급을 주는 거야. 성과급. 자, 봅시다. 자, 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라고. 쌤 거기 있는 것처럼 지금 저 30번 문제 풀었었죠. 자, 오늘 알아드린 자료 한번 볼까요? 11월 6일 자료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한번 봐봐요. 6페이지. 예산 성과금 제도, 이게 제도가 있다고 국가재정법 제49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했어. 50조를 줬는데 2조 절감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중앙정부에는 증대된 수입이 있죠. 자, 성과급 지급, 지방정부 둘 다 성과급 지급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한 중앙정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가능하죠. 자, 전략된 지출입니다. 증대된 게 아니라 전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안 써서 전략됐는가. 전략된 것들은 다 보일 수 있어. 거기 성과급으로도 쓰일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증가된 것만 중앙에서는 다른 사업을 쓸 수 없고, 그쵸?
이 표를 잘 봐두라, 표 6페이지 쌤. 오늘 알아야 이거 6페이지. 표 나와 있잖아.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겠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번. 예산 과정에서 각 총괄부처가 총회관들 지원, 아니고, 어디였지? 30번. 예산 과정에서 예산 제도 개혁, 전략됐대, 전략돼. 증대된 게 아니라 전략됐다고 그랬죠? 전략된 예산은 성과급품, 예산 성과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있어. 6페이지 보니까 전략된 거니까 밑에 거 아니야, 밑에.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 예산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가 총회관들을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자, 기재부의 예산 통제기는 미약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예산 요구서를, 이건 똑같아요. 중앙관서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이나 똑같이 뭐 해야 되겠어? 예산 요구서를 몇 년까지? 5월 31일까지 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다 각 부 장관들이 하겠지만 국회에서는 할 사람 누가 해야 돼? 국회의원자가 할 수는 없잖아. 국회 사무총장이 5월 똑같아. 날짜는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나. 예산을 다르게 내면 안 되겠잖아. 똑같은 날까지 제출해야 되고. 33번.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밀을 설치할 수 없다. 정확히 나와 있고. 34.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사무총장은 국가회계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년도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우리가 결산보고서는 몇 년? 2월 말일까지죠? 2월 말일까지. 선생님, 나중에 이거 순서는 외우면 돼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외워도 돼요. 다음번에 할 때는 청킹으로 외우는 부분 연습하겠습니다. 예. 2월 말일까지. 2월 말일까지. 35번. 자,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 설명서, 예산 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 단가, 국유재산 특례 지출 예산서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36번. 출납사무는 언제까지? 2월 10일. 아까 표 있었죠? 아까 표를 좀 받으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게는 거의 안 하더라고. 중요한 거 틀리게 하거나 그러는 거지, 이런 것들은. 자, 이제 142 정부 회계. 그러면 방금 여기 결산에서는 어떤 것들만 좀 보면 되겠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결산에서는 일단 감사원에 관계된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감사원에 관계된 거. 감사원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 세 가지. 세입세출 감사하는 거, 결산해서 보고서 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는 거, 회계 감사하는 거, 그 다음 직무감사. 그렇죠? 세 가지가 핵심 주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최근에는, 옛날에는 회계감사를 어떤 것, 합법성 유무로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성과 유무로, 성과.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결산이라는 것은 잠정적 수치라고 그랬어? 확정된 수치라고 그랬어? 결산은. 이미 썼으니까 확정됐잖아. 예산은 앞으로 쓸 거니까 모르잖아. 근데 잠정적이라고 한다면 확정됐다. 그리고 그 많이 시험에 나와. 확정된 게 수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자, 결산은 최종적으로 언제 종료돼?
국회 본회의에 심의 의결로 종료되죠. 그런 부분.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잉여금 사용하는 거. 세계잉여금은 안 봐도 되는 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6년, 7년 동안 딱 한 번 나온. 자, 시험 잘 나온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정부 회계. 우리, 감사원은 입법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야, 사법부 소속이야. 우리나라. 행정부. 그런데 행정부 소속이야 하지만 독립기관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헌법상 기구입니까? 비헌법상 기구입니까? 헌법에 감사원이 기록되어 있으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구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회계에서는 굳이 수식 넣어서 할 필요도 없고, 회계연도의 결산과 회계를 할 때, 회계 방식이죠, 회계 방식. 이렇게 쭉 할 때, 회계 방식. 여기서부터 쭉 예산을 편성하는 데부터 회계 방식입니다. 회계를 할 때. 자, 회계를 어떻게 회계를 하느냐? 정부회계 특징은 비영리 목적이고 이윤의 비분배. 돈 남았다고 분배하는 거 아니죠? 회사는 돈 하면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 주죠. 회계 처리가 엄격하고 합법성 위주의 회계가 많고 국회에서 통제 받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독점 현상 있고 일단 측정은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정부 회계와 기업 회계 차이점 했는데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회계 체계는 2007년부터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중앙정부는 2009년에 시행했고 공식적으로는 2011년에 도입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보면 되고 4번 보니까 국가회계는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지방회계는 이호조 시스템. 그렇죠? 재무관리 예산회계가 어떤 뜻인지 거기 구분해 뒀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란 무엇이고 관리회계란 무엇이고 그렇죠. 그렇죠.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예산회계인데. 바에 있구나, 봐봐. 봐보는 예산회계는 단식부기 현금주회계에서를 말하고, 재무회계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말한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를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고 좀 복잡하니까 시험에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나오더라고 이 부분은. 그다음 정부회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산이 뭐냐? 부채가 뭐냐? 그다음 순자산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는 거. 자, 그다음 순이익은 수익하고 뭐하고 비용. 수익에서 뭘 빼는 거? 비용을 빼는 거. 자, 정부회계에서 일상적 거래하고 일상적 비거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회계상 거래하고 회계상 비거래가 있죠. 표 144페이지. 우리 여기 있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는 알아보시면. 자, 거기 이제 쌤 거기 복식부기로 이렇게 부기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이 나눠져 있죠. 이것도 하나
청결 또 세우면 돼요. 거기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있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먼저 보고 들어와서 해도 되겠네. 148페이지 한번 볼까요? 148페이지. 예를 좀 보면 금방 이해하실까요? 예를 한 번만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예시가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실제로 잔액이 45만 원 남아있으므로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수입이 많으므로 결산상으로 마치 재정운용 잘한 것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복식부로 표시하면 차변과 대변의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손익계산상으로 비용이 35만 원, 수익이 30만 원으로서 5만 원 적정이며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컴퓨터 지출과 지출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100만 원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150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재정 상태임을 보여준다. 여기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단식부기 하면 거기 보니까 누나한테 뭐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요. 일단 아니 누나한테 아니라 일단 용돈 얼마 받았어요? 단식부기 30만 원. 그 다음 누나에게 얼마 빌렸어? 150만 원. 학기에 180만 원 있죠? 어디에 있었어? 식비에 20만 원. 그 다음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 원. 교통비로 15만 원 썼어. 합계 135만 원 썼으니까 45만 원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단식. 그런데 복식부기 보니까 자, 차변은 현금 자산으로 용돈이니까 현금 자산이죠. 30만 원. 자, 그다음 차변에 식비 지출로 그다음 그 대변에다 똑같이 써줘. 자산, 현금 자산 30 쓰고 대변은 용돈 수익으로 30만 원 써주고. 자, 식사비 나가면 차변에는 식사비용으로 얼마? 20만 원. 자, 대변은 현금으로 자산이 나간 거죠. 20만 원. 자, 그다음 우리가 누나한테 돈 빌리는 거 현금 자산 150만 원. 누나에게 빌렸으니까 부채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보니까 일단 비용 그 다음 수익 보니까 뭐가 더 많이 나왔어? 비용하고 수익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나왔죠.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는 무엇은 안 들어가. 그냥 빌리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제 대차대조표까지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보니까 자산은 우리가 컴퓨터 100만 원, 컴퓨터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 감가상각 없다고 할 때 그대로 100만 원 남아있고, 그 다음 부채는 누나에게 빌린 돈이 얼마야? 150. 그쵸? 따라서 여기는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이 이렇게 되니까 50만 원 부채로 남아있죠, 지금. 그런데 아까 수익이, 비용과 수익계산서에서 비용 35, 수익 30만 원. 여기는 자산 총액 100, 부채 총액 150. 부채까지 보이는 거니까 45만 원이 내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잘한가요, 못한가요? 못한 거죠. 누나한테 지금 150만 원 빌렸죠. 그거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다 나와?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이 얼마 나왔느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채무인지 또는 이게 부채인지 또는 수익인지 이런 거가 다 표현되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 단식부기를 좋아하겠어, 복식부기를 복식부기를 좋아하겠어? 단식. 그다음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할 때는 복식부기는 발생주기로 보통 합니다. 발생주의로. 그다음 당연히 어떤 건
방금 같이 이 복식부기 말고 단식부기는 어떤 거하고 연결돼? 현금주의하고. 그 현금주의 한번 이것도 예시 한번 봅시다.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봐봐. 151페이지. 자, 2021년 9월 1일 날 민원 실용 컴퓨터 몇 대 구입? 10대 구입 계약했어. 이건 계약만 한 거니까 뭐가 될 수 있겠어? 아직 어떤 것이 변화가 시켜서 거기 현금주의는 9월 2일하고 계약에는 거리가 아니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100대 들어왔어. 현금 나간 거 없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도 기입 안 해. 기록 안 해, 현금주의에서는. 그래서 9월 10일 날 컴퓨터가 납품됐다는 사건은 발생했지만 현금 유출이 없어.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고 실제 현금이 나간 날인 20일 일만을 뭐한다? 기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발생주에게는 물론 9월 1일은 기재하지 않지만 일단 납입됐어. 뭐가 민원실에 10대의 컴퓨터가 납입됐죠. 그러니까 뭘 해주란 말이야. 집과 비용 컴퓨터 먹었다 1,000만 원. 근데 대변에다는 뭘 써야 되겠어? 그래서 아직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그다음 이 9월 20일 날 미지급은 얼마 줬어? 1,000만 원 다 갚았죠? 뭘로? 현금으로.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죠. 거기같이 경제적 활동이 일어난 경우는 경제적 활동이 일어난 경우에 주로 쓰는 건 발생주의. 현금이 들어야만 쓰는 건 현금주의. 그렇죠? 현금 이출이 돼야 되는 경우만 쓰는 건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 국가회계법상 국가재무제표에 이야기할 때 한번 봤었죠. 거기 국가회계법상 국가재무제표 한번 봅시다. 151 밑에 국가회계법. 자, 적용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그쵸? 아까 국가재무제표 이야기했었죠. 네. 재무제표는 거기 있는 것처럼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봤었잖아 이거.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국가 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 아까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표 꼭 방금 이야기했었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 맞죠? 4번 틀렸어. 왜 틀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이 재정상태표, 그 다음 재정운용표 전부 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뭘 사용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 현금과 수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은 발생주의다. 맞죠?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복식부기. 그렇죠? 다음 7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재정운용표는. 일정 시점이 되려면 재정 상태표죠. 그래서 재정 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정운용표는 일정 기간. 자, 그 다음 9번은 발생주의회계 제도는 미지급금, 부채성, 충당금 등을 포함해서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아까 현금주의에서는 미지급금 같은 게 없었죠. 현금주의에서는. 그쵸? 그런데 자, 발생주의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민원실에 열 대 들어오니까 옆에다 뭘 썼어? 미지급금 이거 써줬어. 근데 아까 현금회계에서는, 현금주의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아까 잠시만 돌아갔다 오면 거기 현금주의 발생주의 보면 자 151페이지 보면 미지급금 이런 것들 현금주의에는 기재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죠. 151페이지.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발생주의에서는 민원실에 열대가 들어오자마자 미지급금,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그렇죠? 직기 비용 1,000만 원, 컴퓨터 1,000만 원, 그다음 미지급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자, 그다음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측정이 가능하고 징수가 가능할 때 뭔 소리야? 징수가 가능하거나 측정이 가능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수가 가능할 때가 아닙니다. 뭐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 봐. 우리가 세금이 있잖아. 세금. 우리 선생님 세금 내요? 세금. 우리 선생님 세금 냈죠. 직장에 다닐 때. 그럼 세금도 마찬가지. 수입도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기록하면 뭐가 되겠어? 현금주의.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고지서 발송하고 나서 기록을 했어. 경제적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죠. 내가 보고서 뭡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세금 줄 때 세금 고지서 이렇게 줄 때 발생주의는 거기다 써요. 자, 그래서 틀렸고 11번은 단식부기는 현금주의하고 어울리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하고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 써져 있고 12번 정부의 기장 방식에서 단식부기는 현금을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아까 봤었죠? 정부 기장 방식에서 복식부기는 재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 왜냐하면 앞뒤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되겠지 않나요? 차변과 대변이 정확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부정이나 오류를 그래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쌤 좀 쉬어야 되나? 그럼 14번부터 조금 쉬었다가 어차피 쌤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빨리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내드릴게.